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유 신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시 내용을 약간 평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사실 무슨 뭘 평석하고 이런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그 변호사이기 전에 어쨌든 법돌이 법학도로서 약간 그 판시를 약간 평가한 것이 예전에 있었어가지고 그 블로그 글을 그냥 그대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굉장히 아이스 블로그였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댓글 중에서 수사관 본인이 수사기관이라고 말한 경찰인지 검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평석 내용이 굉장히 아주 훌륭하다 막 이렇게 공감이 간다 이런 식으로 그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정말 다른 분들도 이거 내용 듣고 나면은 공감이 갈 겁니다. 사실관계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내용 증명을 보내려고 변호사에게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려주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실제로 이게 기소까지도 되고 1심에서는 심지어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오고, 근데 2심에서는 무죄 나오고 대법원에서는 무죄 확정 이렇게 나온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국 작가로 일하는 A씨가 경품을 응모하여 당첨된 적이 있던 B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글을 받아서 A는 이러한 B의 행동을 제재하고자 자신이 변호사 C에게 B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어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B가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서 기소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가 과연 이게 형사법이 적용돼야 될 만한 사안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위반되는 행위에 딱 해당된다고 할지라도요. 이거는 법이 사실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원래 고소를 할 때는 고소인이 그 상대방 연락처 같은 거 아는 인적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고선 수사기관이 이게 누군지 알고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그냥 전화번호라도 쓰고 주소지라도 쓰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어차피 변호사라는 게 대리인이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걸 기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법원 판시를 먼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시 먼저 보면은 2019도 3위로 판결인데, 결국에는 원심 판결을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여기서 보면은 원심 판단의 논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정보 처리자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렇게만 기입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거를 설령 거기에 관해서 잘못 판단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거와 상관없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사회상규에 위배됨이 없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서 처벌 불가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써줘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국가 형벌권이 제재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범자인 우리 국민들에게 그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드는데, 물론 이게 제 결론적인 평석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판단만 하고 끝내는 게,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법원 입장에서 너무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원심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 그냥 그 논리가 맞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는 게 일처리면 해서 수월한 부분이 있죠.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게 사실 주제넘는 평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해보면은 사실 이게 논리적 흐름이거든요. 구속요건 해당성이라서 먼저 그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맞다면 이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건지 이게 사회 내에서 불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되니까 논리적 순서상 1단계, 2단계 중에서 1단계에서 탈락되니까 2단계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또 논리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법판시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긴 한데 이게 문제가 다만 이게 이 사람이 그 아까 전에 A라고 그랬었나요? 제가 말씀드릴 때 방송국 작가로 일하는 이 A라는 사람이 개인정보 뭔가 사실관계가 달라서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런 행동이 과연 그 형사법이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게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건드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서는 제가 한번 그 판결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처음 검색해 본 겁니다. 처음 검색해 보니까 이게 학교시험 내용들을 보니까 1심에서 정당행위인 거를 변호사가 주장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주장이 기각되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게 다 논리가 비슷비슷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뭐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원심 판결이 어쨌든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 내용을 잠깐 마지막으로 봐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그래서 뭐 이거 길죠.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는데 저는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뭐 체계적으로 배열하면서 정보 처리를 하려고서는 한 것가 없다 이거죠. 개인정보를. 검사는 어쨌든 간에 접근 간언이 있었으니까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또 뭐 막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검사처럼 이해하면은 처벌권이 너무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 신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만한 확고한 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다 중략하고서는 개인정보 처리자 신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죄책을 인정한 1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판결문도 그냥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나면은 좀 비판을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학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법논리들이 발달하고 또 그리고 그거를 반영해서 법관들이 그걸 배우고 법관이 된 분들이 이제 사회에 일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사실 일개 변호사가 이런 거를 할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재밌는 내용이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제도나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상태에서 평론하는 건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게 발달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릴 때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학부생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더라도 굉장히 제 생각에 갇혀 있고 잘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법학도라고 약간 깝사는 거죠. 그런 거 평론을 한다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좀 근데 어디까지나 저에 해당되는 얘기고 굉장히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잘 파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결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일반인들이. 이게 뭐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고 세상 이치가 어느 정도 약간 어떤 큰 흐름 안에서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잘 모르고 섣불리 평가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함부로 판사님을 재단하지 말아라. 판사님의 판단을 우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욕하거든요. 욕할 때도 하여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